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는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 한 번쯤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을 만한 주식 투자의 고수분들 혹은 각종 산업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만나보고요. 그분들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들어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어스 얼라이언스와 결별한 이후에는 게스트 섭외에 좀 소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볼 분은 이미 미주은 채널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 친근한 이름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강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화면이 너무 예.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제가 매주 이제 월요일이면 테니스를 치는 날이에요. 예, 근데 이제 테니스 치러 왔다가 미리 좀 예쁜 환경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예. 예, 어떻게 이렇게, 공원입니다. 체육공원. 뭐, 배경도 배경이지만 교수님이 지금 너무 화면이 좋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여기 아마 이 뒤에 햇빛을 뒤에 후광을 뒤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늘 찾아온 건데, 예, 앞으로 저도 방송을 좀 야외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분위기. 저도 의외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간만에 채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유명한 경제 전문가 분이시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교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소수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 미지훈 출연이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역시 책을 발간했는데요. 경제 입문서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닉네임을 제가 쓰고 있어서 제 상표권을 갖고 있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주제로 책을 발간하면서 여러분께 거시경제 진단도 해드리고 경제를 읽어나가는 거시경제를 읽어나가는 그런 독법도 친절하게 좀 일부 안내해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뵙습니다. 저 소개는 저는 이제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고요. 경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경제 연구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있으면 딱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10만 명 달성할 것 오, 같습니다. 아,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한양대에서 강의를 하신다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또 마침 한양대 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경제학 원론이라는 이제 교양 과목을 많이 듣잖아요, 학생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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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에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그 경제학 원론이. 그래서 네. 그때 만약에 교수님 같은 분한테 그 경제학 원론을 배웠으면 정말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겼을 것 같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나중에 아, 투자도 빨리 진행했을 것 같고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셨군요. 이게 저도 이제 경제학 원론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경제학 원론은 말 그대로 경제 이론이잖아요. 예, 이론만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이론이 실물 경제에서 안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실물 경제에 쓰입니다. 근데 실물 경제를 분석하는 데는 그 중에 한 100분의 1도 안 쓰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경제학은 경제학 원론이 아니라 실물 경제라는 현안을 놓고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 예, 반대로 접근합니다. 이론을 배우고 그 중에 일부를 실물 경제 해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음,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경제학자가 되는 과정이 아니잖아. 예, 예. 실물 경제의 흐름을 먼저 보고 음, 그것을 해석하게 해주는 이론 기반이 무엇인지 딱 이렇게 찾아가시면 딱 필요로 하는 그 이론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굉장히 뭐 참신한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거네요. 공부부터 하고 그 이론을 실제에 접목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먼저 보면서 그거를 향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음. 정확히 이번에 발간한 책이 바로 그런 방식입니다. 아, 정확히 그런 방식. 예. 그럼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요. 네, 일단 그 미존 채널의 경제 전문가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거시 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 네, 미존 채널은 이제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네. 교수님의 의견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괜찮은가요? 미국 경제요. 예. 미국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은데 회복 국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바로 우리가 이 인터뷰를 진행하기 엊그저께 이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이렇게 왼쪽에 나왔습니다. 아, 이 경제 전망 보고서의 이 부제가 rocky recovery, 그러니까 회복되는 국면이긴 한데 그 회복되는 그 여정이 매우 울퉁불퉁하다. 음, 돌덩이, 돌길 같다. 예. 그러니까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되게 불확실성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경제다. 이런 표현인데 예. 일단 미국 경제를 들어가기 전에 미국 경제도 세계 경제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잠깐 정리하면 그다음 미국 경제의 흐름을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제 위기라고 하죠. 음,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는 듯 했다가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빨간색으로 꼬꾸라지죠. 예. 이렇게 꼬꾸라지는 L자로 꺾이는 것을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 출연을 해서 1시간 동안 23년은 경기 침체 옵니다. 23년 내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됩니다. 예. 이런 말씀을 1시간 동안 드려도 받아들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만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를 구분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음, 댓글로 경제 위기 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음, 이게 일종의 경제 언어가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저도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팬데믹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고 V자로 급격히 충격을 받는 거. 예, 그러니까 굳이 예. 따지면 역성장하는 겁니다. 역성장. 음, 마이너스 성장. 예. 근데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걸 우리는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역대적으로 보시면 21년 10월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늘색처럼 뭐 견조하게 성장할 거야. 이렇게 보다가 22년 1월 들어서 아니야. 그리고 전쟁 이후에 더 크게 조정하고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음, 먼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여기에서 미국 경제로 좀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예. 미국 경제는 21년, 22년, 23년 경제가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경기 침체 국면인 거 맞습니다. 예. 경기 침체 맞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 예. 침체입니다. 예. 근데 경기 침체 국면인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 22년 10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하드 랜딩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IMF가. 예. 이렇게 하늘색처럼요. 예. 근데 23년 1월 한 세 달 전쯤에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했죠. 예. 예. 그리고 이번 4월 달에 1.6%로 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자, 이렇게 빨간색만 보셔도 경기 침체는 맞아요. 예. 그러나 굉장히 강한 하드한 그런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음, 소프트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음, 이름하여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어떤 경제적 어,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세계 어떤 경제도 좋은 경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경제인 건 맞는데 예.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마일드한 경기 침체구나.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교수님의 설명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네, 뭐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제 네, 그래프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졌는데 미국은 네. 오히려 경제 전망이 좋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아, 음,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 1년 전만 해도 하드 랜딩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하드 랜딩보다는 이제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간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예. 경제 위기는 더더욱이나 아니다. 그러니까 음, 많이들 제가 경기 침체 온다고 제가 뭐 경제 전망서 내면서 작년 10월이죠. 예, 그때 제목을 이제 Great Recession 23년 경제 전망이라는 책이었. 이제 매년 경제 전망서를 내니까. 예, 예, 근데 이게 리세션 온다, 그 경기 침체 온다, 경기 둔화 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 같은 말씀을 경제 위기로 받아들이시더라고. 혹은 썸네일만 보고 경제 위기 온다고 생각하시고 좀 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그 앞에 그레이트가 써 있어서 또 겁을 먹으시는 아, 분들. 예. 그레이트 리세션도 말 그대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 경제 위기라는 단어 앞에 그레이시 있는 것과 예,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의 시작이다라는 말하고 또 다른 건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몇몇 언어를 뭐 저도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아마도 받아들이신 분들도 그 경제 언어가 이게 뭐냐면 제가 의학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예. 재밌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많아요. 분명 한국어로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의학 언어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신문을 보고 어떤 영상을 보고 방송을 보고 이렇게 뭐 책을 보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준은 그 언어, 경제의 언어가 얼만큼 되어 계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의미로 사실 이번에 책도 발간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좋네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너무나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제 주요 그 줄거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네. 뭐 미존의 구독자분들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일단 인플레이션, 금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네. 리세션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리세션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봤죠. 네 번째가 네. 최근에 이제 은행권이 많이 흔들려서 이게 혹시 금융 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중에서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끈질기게 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네. 미국에서 이제 3월에 대한 코어 PC 그 근원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네. 살펴보니까 예상치가 4.5%였는데 작년 대비 4.6%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뭐 연준 타겟이 2%인 걸 감안할 때 아직까지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미국의 연준의 그 금리 인하 아니면 금리 인상 멈추는 게 좀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되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22년, 23년 경제의 주인공은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시는 능력이 경기나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능력과 거의 맞물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부분을 제가 조금 여러 수많은 지표들을 아예 흐트러 놓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매월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있는 PC 물가 지표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PC 물가로 보면 22년 7월에 7.0%를 찍고 확실히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음, 그리고 엊그저께 발표됐던 PCE 물가 상승률은 5.1에서 4.2로 떨어졌으니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다. 그리고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 이것을 정론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계열 통계는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그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통계학에서 정규 분포를 그린다, 뭐 벨 모양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예.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찌그러지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해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음, 참조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언제 물가가 연준이 목표하는 2%에 예, 부합할까라는 숫자를 우리가 그려보면 여기 보세요. 예, 21년 상반기쯤에 2%를 초과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정점이 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23년 끝자락이면 그죠? 그렇죠. 1년 23년 만이니까, 11, 그렇죠. 12월 예, 정도면 예, 얼추 얼추 맞겠구나. 그러니까 예. 이것은 여러분 감을 잡으시라는 거지 이게 정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소위 이제 의학계에선 돌팔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절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예. 그런데요. 제가 정말 거의 정확하게 말씀 한 가지 드리면 거의 웬만한 통계가 이것에 부합해요. 음,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참조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물가는 확실히 잡혀 보여요. 자, 다만 여기서 이제 CPI까지 갔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CPI로 지금 갈 텐데요. 자, CPI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9.1을 찍고 22년 역시 6월입니다. 음, 9.1% 정점을 찍고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자, 이 숫자를 보시면서 제 미준 대표님께 오히려 여쭤보겠습니다. 예. 물가가 많이 잡힌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많이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그래프를 제가 항상 업데이트하는 그래프인데요. 이걸 똑같은 그래프를 연장해 볼게요. 예, 앞으로 예.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야,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직 갈 잡힌 것 길이 같아? 멀죠. 갈 길이 멀처럼 예, 것처럼 보이시죠?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께 중요한 팩트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이 그래프를 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연준의 마음, 파월의 마음. 아직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한참 멀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시장은, 주식 투자자는, 혹은 IB뱅크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어요.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물가 다 잡혔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음, 그래서 시장은 당장 금리 인하할 것처럼 기대하고 있어요. 음, 연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런 거예요. 시장과 연준이 왜 따로따로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예,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CPI 물가 기준으로 보시면 22년 6월이 9.1을 찍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9.1%의 물가 상승률을 만드는데 기여도가 있을 거예요. 부문별. 그렇죠. 그 부문에는 일부가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가 있겠고 일부는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식료품과 에너지 물가는 급등락이 심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 근데 식료품과 이 에너지 물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가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근원 물가라고 근원이죠. 하지. 예, 그렇죠. 그럼 여기 그래프 보시면 9.1에서 지금 제가 CPI 물가 상승률 보여드렸는데 5.0까지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거 예, 똑같은 그래프예요. 음, 5.0까지 떨어졌는데 사실 그 떨어지는 거에 기여한 것은 식료품 물가가 떨어져서 음, 그리고 에너지 물가가 정말 마이너스로까지 떨어져서 그렇죠. 이게 기여를 많이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물가 상승률 실적치를 보면 시장은 이제 다 잡혔다. 5%면 어떠냐. 예,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의 실적치보다는 근원 물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앞에 제가 PC도 보여드렸었는데 PC로 가도 오히려 PC 물가 상승률은 상당 부분 떨어졌는데 근원 물가 PC 같은 경우는 잘 안 잡히는 모습인 것 같죠. 그렇죠. 그죠? 자, 예,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 굳이 따지면, 제가 조금 지금부터 극단적으로, 설명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식료품 물가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에요. 음, 그건 농림식품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음, 농산물 가격 안정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축산 물가 안정화, 음,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또 예, 뭐 예, 이렇게 달걀 가격, 뭐 그리고 뭐 AI 뭐 조류독감 같은 거 발생하면 닭고기 가격 오르고 음,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 에너지 물가는 굳이 따지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음, 미국으로 치면 에너지부, 음, DOE라고 하죠. 예,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부가 해결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음, 그러면 중앙은행, 페드가 해결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근원 물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 물가를 잡는데 가장 핵심이 뭘까요?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음, 사람의 심리. 예, 그러니까 그렇기 위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거나 금리 인상은 연내 없다라는 것을 계속 밝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 물가는 예, 정점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다. 맞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물가가 정점 찍고 떨어진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다. 그걸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예, 디스인플레이션 시대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시장과 파월의 오해예요. 음, 파월은 계속 그 마치 말 계속 그 금리 인상 강하게 하겠다 매파적 시각인 것처럼 보이다가 예, 갑자기 비둘기처럼 바뀌었는가 보다 하는데 또 매파를 보이고 음, 비둘기처럼 바뀌었나 본데 또 매파로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송합니다만 시장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로는 파월은 계속 매파였어. 음, 22년 이후로. 그러니까 예, 전쟁 이후로. 예, 전쟁 전과 후는 다릅니다. 예, 예, 전쟁 이후로 계속 매파였던 거예요. 다만 파월의 입장은 똑같은데, 연준의 입장은 똑같은데, 시장이, 비둘기로 바뀌었네? 음, 근데 갑자기 왜 매파야? 비둘기로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음, 매파야? 시장이 혼자 오해하고, 다시, 오해 맞나 보다 하고 다시 깨닫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음. 그렇게,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를 좀 규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 아유,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원 물가는 그렇게까지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준 네. 입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어, 건가요? 저는 뭐 작년부터 22년 중반부터 긴축의 시대라는 책도 냈고, 그리고 22년 10월에 23년 경제전망서를 냈고, 예, 22년 중반 여름쯤 거의 작년 이맘때에 가깝습니다. 긴축의 시대라는 책이. 예, 그때부터 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23년까지는 예, 금리 인하는 거의 어렵다. 거의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데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작년 이맘때부터 드렸어요. 예.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지만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23년 연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죠?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요. 예, 예, 바로 물가가 어찌어찌 해서 예. 목표하는 물가 2%에 부합하게 딱 나타났을 때, 음, 도달했을 때. 예, 그러니까 그 월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PCE 기준으로는 예. 그냥 한 두세 달 연속으로 2% 밑으로 언더로 돌 때. 음, 그거는 목표하던 거에 부합하는 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금리 인하의 조건이 됩니다. 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데 음. 코로나19도 예상 못했고 전쟁도 예상 못했듯이 또 어떤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물가가 그렇게 순식간에 잡힐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에 부합할 때 예, 이겁니다. 예.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예, 정확히 연준이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정도의 경기 침체가 안 오면 지금 경기 침체가 왔다고 저는 설명하고 있는데 예,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음, 이 정도 금리 인상하고 이 예, 정도 고물가의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경기 침체는 옵니다. 경제 위기가 아니라. 예, 그런데 경제 위기급이 왔다. 그러면 다른 것 앞뒤 안 보고 그냥 경제 위기부터 잡기 위해서 그냥 엄청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자마자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했었거든요. 예,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터지자마자 역시 정례회의, FOMC 정례회의를 앞에다 두고도 긴급 소집회의 열어서 금리 인하했었거든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시스템적 리스크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음,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요. 예, 세 번째가 저는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목표하는 물가, 목표 물가, 예, 우리나라도 목표 한정 물가 제도에 있으니까 예, 이 목표 물가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물가인 거예요. 음, 그 나라 경제 여건을 보고 소위 연준 위원들이 혹은 예, 스태프들이 예, 아 우리나라 우리 미국 경제 혹은 우리 한국 경제를 보면서 가장 최적의 물가는 몇일까? 그걸 이제 판단한 게 2%인 거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3%, 3.5%, 4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흥국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 그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 대표적이고요. 예, 미국 대표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경제를 보면서 야,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초과상관 다 태운다. 벼룩 예, 잡다가. 예,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2%라는 목표 물가가 과연 적정한 물가냐, 우리 미국 경제라는 종류의 학제적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음, 저는 그 논의가 개인적으로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 만약에 있다면, 예, 그리고 연준이 만약에 그래 목표 물가를 좀 조정하자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음, 목표 물가치를 2.5나 3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조정하겠다는 시그널이 돌 때 그때는 굉장한 기회인 거죠. 굉장한 그렇겠죠. 심리적 기회인 거죠. 예, 저는 그런 사인이 잭슨홀 미팅 때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있다면. 근데 음,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거나 두 번째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목표가 2%가 아니라 3% 정도까지 올라가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추가 네, 질문 잠깐만 드리면 두 번째 이제 네, 시스템적인 리스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은행권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건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다. 별 걱정할 만큼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시스템적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까지는 없어 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 뱅크데믹이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예, 그게 몇몇 은행들의 파산이나 금융 부실로 연결되는 거 맞아요. 예, 그 금융 불안 정도를 제가 또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근 1년의 금융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런 뱅크 디파짓 정도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 들어서 이 보시는 마이너스 증감률이라는 것은 뱅크 디파짓이 많이 빠졌다는 뜻이죠. 예. 근데 빠지면서 일부의 디파짓은 라지뱅크, 그러니까 큰 은행들로 이동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3월 말부터는 아예 대형 은행이든 중소 은행이든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디파짓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슬로우 뱅크런에 해당될 수 있겠죠. 아, 음, 불안하고 금융 부실이 있고 뭐 그리고 차라리 뭐 금리도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아예 그냥 돈 빼자 불안함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예, 디파짓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저축할 돈도 없는 거예요. 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예, 디파짓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금융계는 불안해지겠죠.
특히 미국에서 금융 부실이 가장 심각한 영역은 바로 사무실,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예, 예, 우리나라는 주거용 부동산이 문제죠. 아파트. 예, 아파트 분양이 미분양 주택 건수가 계속 치솟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고, 그 음, 미분양이 있으면 건설사들이 이거 분양되면 돈 갚을게요 하면서 돈 빌려가잖아요. 그걸 그렇죠. 부동산 PF라고 하잖아요. 음, 근데 미분양이 계속 발생하니까 돈을 갚을 능력이 상실돼요. 예, 비슷합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이 음, 상업용 부동산을 뜻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실이고요. 그 예, 밖에 이제 상가,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 오피스텔 이런 게 상업용 부동산인데 예, 이들의 이 공실이 계속 늘어나요. 예, 근데 공실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 금융 불안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예,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예,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 이거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여기 이 하늘색 그래프는 은행들이 대출해주겠다는 의지 자체를 보여줘요. 음, 그러니까 대출 강화할까? 안 할까?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수록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겠다. 대출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올라갈수록. 예, 그리고 이것은 ISM 제조업 지수니까 제조업 PMI 지수니까 이 값을 역으로 환산한 겁니다. 역으로 환산한 이유는 같이 움직이나를 제가 증명해 드리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PMI 지수는 올라갈수록 제조업이 호황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올라갈수록 제조업이 불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꾸로 자, 했죠. 예, 이것을 예, 이제 설명드리면 예. 이 그래프가 같이 움직입니까? 따로 움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요. 거의 같이 움직이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예, 같이 움직이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들이 대출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면 해줄수록 기업들에게 자금이 공여되지 않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예, 기업들은 자금줄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계약을 성사 못 시켜요. 신규 음, 발주를 못 따놔요. 예, 계약을 성사시키면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공장 짓고 그걸로 물건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음, 소위 이거 자재만 원자재만 사와서 물건 만들면 되는 기업도 예, 소위 말해서 자재 사올 돈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예, 이렇게 대출 기준을 강화할수록 당연히 제조업 업황은 불황이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예, 지금 말씀드릴 건 뭐냐면 금융 불안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금융 불안이 금융 뭐 시스템적 리스크 예, 이런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예, 이거 자체가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준다. 굳이 음. 따지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대출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는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만큼 예, 역시 똑같은 겁니다. 은행이 대출 기준을 까다롭게 할 때마다 예. 대- 자금 자금줄이 타는 거죠. 기업 저절로 입장에서. 긴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긴축이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은행이 또 예, 요즘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은행권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음, 그런 거죠. 음, 그래서 빅스텝 해야 될 걸 오히려 빅스텝 하려고 생각했었던 것을 금융 불안이 터지니까 빅스텝은 아니고 베이비 스텝만. 근데 굳이 따지면 금융 불안의 그 정도가 베이비 스텝에 영향이 있으니까 예, 베이비 스텝하고 금융 불안 베이비 스텝 더하면 여전히 빅스텝. 그러니까 빅스텝의 효과는 나타난 거다. 경기적으로 그렇다. 예, 이렇게 금융 불안이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거나 경기 불안 요인은 분명 됩니다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뭐 경제 위기로까지 올 가능성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아 보인다. 매우 예,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미국 네. 주식에 투자하는 거 괜찮은가요? 지금 그동안은 어디에 투자할 거야만 이제 관심을 많이 갖다가 네. 요즘은 아, 주식을 언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네. 투자의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보시나요?
저는요, 역시 이것도 똑같은 표현인데, 작년 이맘때부터 주식 가치의 저점, 예. 그 저점을 22년 10월로 보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세계 주식 시장이. 예.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도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10월로 봤었던 것은 어쨌든 22년 한 해 주가가 대세 하락했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아닙니까? 긴축 그 자체잖아요. 예. 그게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돈이 은행으로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맴도는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수요가 적어지니까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음, 주가가 22년 한 해 대세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때문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음, 그래서 저는 22년은 그랬는데 이제 금리라는 것이 정점을 맞이하는 게 23년 2분기죠. 음, 2분기가 그 미국 금리의 고점이죠. 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우리나라는 뭐 1, 2분기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음,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23년 2분기가 기준금리의 고점이다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주식은 적어도 6개월 정도 선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음, 왜냐하면 22년, 23년에 주인공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공은 금리이기 때문에 예. 물론 경제라는 면에서의 주인공은 물가인 거고요. 음, 주가라는 면에서의 주인공은 금리인 거예요. 다만 이 물가 때문에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한 거니까 예. 물가 금리 시장인 겁니다. 딱 예. 모든 게 규명이 됩니다. 예. 물가 금리 시장. 그러니까 음, 22년, 23년 경제를 이렇게 예. 세 단어로 요약이 끝나요. 음, 물가 금리 시장입니다.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돈이 은행으로 쏠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부터는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 음, 세계적으로 주가가 올랐죠. 20년, 21년. 예. 세계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죠. 22년. 근데 그 주가의 저점은 22년 10월이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반등세가 매우 뚜렷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주가의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놓고는 금리로 선행해서 판단하고요. 근데 그 주가가 대세 상승하냐 아니냐 이 기울기는 경기가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는 한국 주가로 따지면 2,500, 600에 갇혀 있는 음, 그런 그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음, 이거는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똑같은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주가는 어쨌든 저점 찍고 반등한 거니까 음,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23년만큼 종목이 중요한 해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 달려 있는. 내가 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나의 주가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주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서 큰 음, 좋은 흐름은 아니니까 예. 예. 그걸 상회하는 종목이 있고 하회하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회하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찾는 노력 그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해주신 말씀하고 지금 해주신 말씀을 이제 접목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네, 기준금리가 올해 인하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2분기까지 오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오르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분기가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선행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네, 투자의 기회가 있긴 하다. 종목을 잘 예, 선택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가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어쨌든 경기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금리에도 선행합니다. 금리도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가 있고 시장금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시중금리는 어쨌든 기준금리에 또 선행해요.
음, 적어도 시중금리와 맞물려서 주가의 흐름이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은 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주식시장은 선행한다라고 했는지 예, 그거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기대감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거의 한 달 전에 CME 페드워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한번 보시면 이게 5월, 6월, 7월, 9월 여기 제가 빨간색 커서를 따라오시면 5, 6, 7, 9, 10일 쭉 있으니까 이게 FMC 회의 날짜입니다. 음, 그리고 이 시장이 뭐라고 기대하고 있냐면 23년 5월에 기준금리 뭐 인상하고 6월에 또 한번 그다음 동결한 다음에 7월부터 당장 내릴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FMC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4월 28일자 기준으로 이 페드워치를 다시 보면 예, 기준금리 동결이 더 길죠. 음, 아까보다. 예, 예, 그리고 금리 인하가 두 번 있죠. 그러니까 음, 시장의 기대가 해가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리고 5월, 6월로 갈수록 기준금리 인하 없다의 기대를 가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23년 초까지만 해도 당장 금리 인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가 예, 근데 예, 제가 금리 인하 기조를 가지고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보시면 IMF는요. 금리 계속 미국이 동결하다가 24년 1분기에나 인하한다. IMF가 보고 있고요. 예, 예, 이건 OECD입니다. OECD도 23년 내내 이제 동결하다가 예, 24년 2분기부터 인하한다. 음,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과 IMF나 OECD나 국제기구 혹은 연준의 입장 음, 묶으면 둘이 다르죠.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둘이 다르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다르니까 시장의 기대만으로도 주식시장에는 돈이 유입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선행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주식은 선행지표다. 그래서 제가 22년 10월이 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예, 예, 그러나 이게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고 또 경기 침체 오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예, 예, 삼성전자 영업이익 같은 거 음, 보십시오. 예, 실적이 안 좋잖아요. 예, 실적이 안 좋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쁜데 물론 기대에 걸고 주가는 반등할 수 있어요. 실적 발표할 때도. 예, 그러나 실적이 계속 안 좋은데 주가가 실적이 좋을 때랑 안 좋을 때 주가엔 뭐가 더 좋겠습니까? 좋을 때가 더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실적은 다른 말로 거시경제로 따지면 경기 아닙니까? 예, 경기. 예, 경기 침체 국면에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가가 대세 상승하기는 어렵다. 기울기는 경기가 결정짓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CMI 패드 와치 보니까 이제 선명하게 보이네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IMF라든지 그런 의견보다는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고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흐름이 좋았는데 문제는 방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직 경기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안 된다. 그래서 네, 대세 상승은 어렵지만 그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면은 주가가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자세한 정보를 전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1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2부 녹화 준비해서 다시 교수님의 의견 들어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감사합니다.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또 곧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